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들 각자 어떤 작품 연출, 연기하셨는지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빈티지 러브 연출했던 이마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빈티지 러브에서 하루 역할 연기한 심혜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여다보기 연출 맡은 송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여다보기에서 민지영 맡은 임채영 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리미에서 딸 역을 맡은 윤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쿼트 연출했던 이한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쿼트 양승동 역할을 맡은 양승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감독 박한월입니다. 이번 섹션의 영화 5편은 일상에 찾아온 낯선 순간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해낸 결과물들이라고 느꼈습니다. 각 작품 감독님들께는 어떻게 영화 처음 구상하셨는지, 배우분들께는 시나리오 첫인상이 어땠는지 여쭤보면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거가 카파 다니면서 만들었던 거였고 실습작이었는데, 실습작 자체가 저희가 PD 전공들 기획을 가지고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PD를 맡아준 이제 홍지혜 PD님께서 빈티지 가게에 대해서 쓰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 빈티지 가게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빈티지 가게에 온 옷들이 되게 뭔가 그 전 주인들이 갖고 있던 개성이 묻어서 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뭔가 연애 사랑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뭔가가 좀 실패하고 그랬었던 약간 어리숙한 면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첫인상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작년 여름인가? 그때 찍었거든요. 그 전년도까지 제가 계속 영화과 재학하면서 영화 배우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만 연기를 하고 찍으면서 외부에서 좀 찍고 싶다, 더 막 사랑받고 싶은,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막 필름메이커스 들어가서 이렇게 막 지원하다가 발견한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배우로서 뭔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하고, 하루가 사랑받는 사람?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그 당시에 저와. 그래서 이거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첫인상은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시나리오 기획했던 게 한 1년 반 전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다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마 그 환자 몸속에 뭐 다른 무언가가 발견된다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참 그 뉴스를 접했던 게 이제 대리 내시경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보니까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거운 사회적 메시지를 스릴러라는 장르를 통해서 풀었던 게 저한테는 그 시나리오를 보고 되게 재밌게 다가와서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가족 이야기여서 가장 먼저 마음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션에서 시나리오를 알게 됐어요. 그때 아들이 다리미를 들이대기 전 그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영화 자체에서. 그 모습이 가장 저는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아서 더 매력 있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스쿠터 연출을 할 때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엮어서 만든 작품인데요. 그 제가 대학교를 재학하면서 몇 년 사이에 외삼촌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친구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는 제가 디자인과를 다니고 또 거기서 사진을 좀 주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저한테 영정사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또 그 대학의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때 당시 이제 그 친구가 쓰던 폰이 엄청 최신 폰이었어가지고 그 핸드폰 잠금을 풀지를 못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의 사인을 알게 되지 못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저는 평소에 이제 좀 취미로 운동을 즐겨 하면서 내 자세가 어떤지, 내 동작이 지금 올바른지를 거울을 보거나 영상으로 찍어보거나 하면서 좀 체크를 하곤 하는데, 그때 느꼈던 감각들을 함께 엮어낸 작품입니다. 네, 그 시나리오를 맨 처음 받고 감독님을 만났을 때 어떤 신체 퍼포먼스나 이런 작품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를 구한다고 말씀을 들었었고, 평소에 해오던 작업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롭고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곰팡이는 저도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작년에 졸업작품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당시에 저도 약간 성실의 경험을 한 직후였어서 그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거를 약간 골마 있는 이미지로 풀어내려다 보니까 곰팡이가 떠올랐고, 그 곰팡이를 사실 처음에 기획할 때는 지우려고 하는 주인공이 첫 기획이었는데, 이제 곰팡이라는 소재 자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곰팡이를 왜 굳이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곰팡이를 항상 지우려고만 해야 되지? 곰팡이에 애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곰팡이를 뜨겁게 사랑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이 아직 조용한데 한 분만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티지 러브, 들여다보기, 다리미까지 이렇게 세 편 봤을 때 저는 이번 섹션이 뭔가 일터에서 소용돌이에 휘말린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들을 묶은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그만큼 좀 일상성과 환상성 사이에 균형 감각이 중요했을 것 같은 작품들이거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고려하면서 작업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새 작품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먼저 들어볼게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보면서 내가 그 밸런스를 잘 맞췄나 싶기도 하고, 이게 참 그렇네요. 네, 배우님들한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 연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뭔가가 깰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관객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배우님들의 힘이 좀 많이 우리 영화에서는 발휘되지 않았나. 배우님들이 연출이 버려놓고 배우님들이 잠깐 만들어주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출연 배우가 저만 오거든요. 저의 자상한 사장님을 연기해주신 조재준 배우님 와 계십니다. 한가운데 계십니다. 저 아까 제 답변이랑 이어지게 저도 밖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만 찍다가 밖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작업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했는데, 그리고 선배 배우님하고 찍으니까 뭔가 나이대도 막 완전 맞는 건 아니었고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이어서 긴장했었는데, 제가 좀 감독님하고 선배님한테 이렇게 묻어서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에게 공을 돌리셨는데 그러면 감독님께서 이 하루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캐스팅도 어떤 배우를 할지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리숙함이 잘 보이는 게 가장 큰 요소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화 자체가 되게 솔직히 어린 사랑을 좀 다루고 있고 사랑이 되게 어리숙한 느낌을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우님께서 뭔가가 되게 동안이시기도 하고 실제 어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뭔가 풋풋한 사랑을 되게 어린 사랑을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여다보기 송민석 감독님 답변에서 들어볼까요? 저희 영화는 그래도 다행히도 일상이랑 환상이 조금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눈알이 나왔냐 안 나왔냐 제 차이로 그래서 다른 분들의 경우는 이제 다행히 그거의 밸런스를 이제 그 앞에 신들은 좀 더 진짜 간호사가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게 진짜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공의 이제 불안을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기괴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괴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기할 때 일상과 환상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지라는 고민은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난 사회초년생인 간호사고 일에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초년생은 일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좀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이거 하나 뭐 하나 잡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초년생이다. 그리고 하필 간호사다. 그 힘든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다. 그리고 그 밸런스는 감독님이 알아서 잡아주시겠지 하고 어려운 어떤 상황 같은 거는 많이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윤다혜 배우님께서는 이미크 감독님과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 작품 자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상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찍을 당시에 조카 2명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거 캐스팅 됐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도 나는 조카가 있으니까 충분히 해내겠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촬영이나 뭔가 리허설에 임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기할 때 이제 엄마보다는 이모 느낌이 많이 난다. 그게 어디 가진 않더라고요. 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같이 조카랑 살아보니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아기들은 정말 위험 요소가 위험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항시 옆에 있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이모 사이의 그 절묘한 차이를 감독님께서 알아보셨군요. 네. 빈티지 러브 또 크레딧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 혜연 남편이라는 배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옷의 주인은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식당에 찾아갔던 거죠. 그 원래 옷의 주인이 찾아가잖아요. 그 식당에 남편과 함께 찾아갔던. 제가 본 게 맞군요. 네. 또 빈티지 러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심혜인 배우님이 맡은 그 하루가 처음에는 왼손잡이라는 말을 듣고 그 가게를 찾아갔을 때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일부러 그렇게 먹은 건가요? 나중에는 오른손으로 식사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설정상 하루는 원래 가지 요리를 좋아하는 건가요? 호불호가 많은 음식인데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애초에 하루가 거기를 찾아간 것도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이어간 것도 결국에는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뭔가 그 남자가 나랑 어떻게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의 내가 그 행세를 반복하면 나도 똑같이 그 여자가 사랑받았던 것처럼 사랑받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같이 그 여성의 어떤 흔적들을 통해서 같이 반복한다. 그게 나름 하루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사랑받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도 싫어하고 오른손잡이지만 그렇게 뭔가가 그 흔적들을 약간 따라하는 그런 하루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오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하셨거든요. 네, 제가 싫어해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운드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운드랑 이미지랑 그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조금 뭔가가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상으로도 그렇고 되게 걸리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마지막에 되게 역함도 좀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간에 사랑을 위해서 그런 싫은 가지요리를 먹으면서도 그걸 막 지속을 하려고 해도 그 점점 역함이 좀 올라온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나의 역한 요리 음식은 가지 그리고 그런 질겅질겅한 식감도 되게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자 주인공이 왜 하루가 본인의 전 연인이 아닌 걸 알았음에도 모른 척 했는지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미련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떠나간 애인에 대한 미련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여다보기 팀에게도 도착한 질문들 드려볼게요. 위내시경 했을 때 발견된 그 눈알에 감독님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 건지 궁금해 해주셨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 기획할 때는 뭐 그냥 눈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의 무언가, 뭐 그냥 신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점점 기획하다 보니까 눈으로 확정을 짓게 된 계기가 뭔가 이렇게 진짜로 제목처럼 어떤 게 본다라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이 영화에 그래서 그 수많은 신체 부위 중에 눈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내시경 화면들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데 그 화면 작업은 미리 해두신 건지 아니면 그린스크린으로 찍고 후반 작업하신 건지 기술적인 질문도 있었어요. 그 위내시경 영상이 진짜 뭐 여기는 없지만 저희 미술 담당했던 분한테 정말 고마웠던 게 제가 그 영상을 직접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제 돼지 내장을 사가지고 겉에 벽을 만들고 눈알도 따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수구 찍을 때 이제 찍는 내시경 카메라가 따로 있어요. 그거로 촬영을 직접 해가지고 촬영 감독이랑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그 영상을 토대로 나중에 이제 3D 작업 튀어나오는 장면을 또 완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리미 윤다혜 배우님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영화 이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뒷이야기를 물어봐 주셨어요. 배우님께서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신 장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엄마 역할, 그러니까 엄마에게 할머니 역할을 하신 할머니한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세에도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엔 가치 있고 지금이고 현재고 가족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를 통해서 이 할머니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엄마도 같이 사랑이 품어지면서 그 사랑이 또 아들에게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가족에게 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스쿼터 팀과도 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쿼터는 또 한편의 비디오 에세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인터뷰 형식이 곳곳에 끼어들어서 넓은 의미로 또 다큐멘터리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재활과 애도 또 사진 보정
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잇는 대사들이 아주 내밀하게 들렸는데요. 감독님이 평소 메모를 자주 하시는지 일기를 자주 쓰시는지 호기심도 생겼는데 이 시나리오 쓰신 방식이 궁금해졌어요. 일단 일기는 전혀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이런 형식으로 만든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두 번의 죽음을 겪고 나서 저 스스로 뭔가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뭔가 당연히 슬프지만 그게 단순히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애들로 표현하기에는 좀 더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를 상정한 어떤 캐릭터를, 승동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촬영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드는 생각들은 나레이션으로 이제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듯이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양승동 배우님이 스쿼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약간 현대무용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중간중간 그 보여주신 동작들 시나리오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님이 좀 독창적으로 풀어낸 대목도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시나리오 상에 있었고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감독님이 애니멀 플로어 좀 이렇게 동물의 움직임들 하는 레퍼런스 자료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저도 좀 더 확장돼서 많은 것들을 신체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감독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줄이고 이렇게 좀 타협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동작들에 관해서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 하나를 어엉엉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특히 기어다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도 기어다니는 동작이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감독님이 운동을 하셨다고 하시니 한번 들어볼까요? 이 동작이 정확히 재활에서 그러니까 재활에서 무조건 쓰인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 만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섞어놨어요. 재활에서 따온 동작들도 있고 스트레칭에서 따온 동작들도 있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평소에 참고를 하는 동작들도 있고 되게 뭐 스쿼트나 런지 같이 잘 알려진 대중적인 운동 동작들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한데 섞어서 만든 동작이고, 기어다니는 동작들도 제가 자주 하진 않지만 간혹 참고해서 보는 그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곰팡이 이번 섹션의 유일한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은 간결한 선들로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와중에 팍 튀어나오는 컷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화에 있어서 감독님이 추구한 방향성 같은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작화 이 스타일은 제가 평소에 약간 연필 드로잉으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들을 좋아해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 취향이라서 그렇게 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곰팡이라는 작품의 스토리 라인 자체가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표현 기법적으로도 다양하게 룩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연필 드로잉으로 하면은 색깔을 줬다가 뺐다가 하기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대비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작화할 때는 그 스타일을 최대한 연필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최대한 실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연출을 했습니다. 튜튜님이 감독님께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표현하기 힘들었던 장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표현하기 힘들었던 장면은
사실 맨 처음에 그 안방에서 시작할 때 이제 엄마 캐릭터와 이제 주인공인 제이 캐릭터가 대화 아닌 서로 간에 독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 제일 까다로웠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대화 컷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미묘한 감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캐치를 하는 것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을 넣는 것도 어렵고 화면에 좀 어긋나게 배치하는 것도 까다롭고 그래서 그 컷이 제 생각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장면에 이어서 좀 여쭤보자면 제가 곰팡이에서 흥미로웠던 게 엄마와 딸의 관계거든요. 엄마가 좀 큰일을 겪은 딸을 위로해줄 법도 한데 되게 꾸짖듯이 나무라는 걸 보고 더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 이런 설정을 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딸은 엄마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제 경험에서 출발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상실을 겪고 나면은 되게 그 상실을 겪은 당사자는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에 대해 잘해주지 못했다. 아니면 이런 당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스스로를 되게 타박하고 좀 방치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마 캐릭터에 이제 전이를 시켜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님의 질문을 또 박하나 감독님께 드릴게요. 곰팡이의 결말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라고 하셨거든요. 감독님 특별한 어떤 상징을 부여하신 게 있으실까요? 결말이라 하면 이제 주인공 몸속에서 마치 촉수와 같은 곰팡이가 나오고 이제 피부 전체 그리고 방 전체에 곰팡이가 퍼지고 그리고 가만히 침대 위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 제가 의도한 거는 일단은 곰팡이가 밖에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에부터 존재를 했다.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싶었고 약간 그 해석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몸이 다 곰팡이에 덮인 채로 이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끝났었어요. 원래는 그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캐릭터가 몸을 일으켜서 앉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원래 그렇게 뭔가 토해내고 하다 보면은 탈진이 돼서 뭔가 마지막에는 뭔가 죽음을 암시하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 암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만 같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 앉아서 곰팡이가 들어온 경로인 바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컷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모든 감독님들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작품 제작 기간 어느 정도 걸렸는지 관객분께서 물어봐 주셨거든요. 한 분씩 대답을 들어볼까요? 애매한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작년 여름에 찍으셨다고 하셨죠? 맞아요. 저희가 며칠 촬영했는지 작년 4월 말인가? 그때 한 1박 2일? 1박 3일? 3일? 2박 3일? 3일? 모르겠어요. 그 3일 정도였던 것 같고 촬영 자체는 3일 정도? 네, 그리고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막 이게 한다고 하는데 학교 시스템상 좀 엎어지고 하다 엎어지고 쿠사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거를 온전하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고서는 한 거는 1, 2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촬영은 2회차 정도 했었고요. 그 내시경 씨 안에 장면 하루랑 그 밖에 이제 병원 데스크 위주로 찍었던 2회차 찍었고 편집이랑 후반 작업을 총 그냥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프리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두세 달 준비하고 촬영도 한 3회차 하고 그렇게 찍었고, 다만 이제 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생각을 해오던 걸 조금씩 모아서 만든 거라 보기에는 뭐 1년에서 2년 이렇게 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작년 거의 10개월 정도 이제 시나리오 개발부터 이제 마지막 렌더링까지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영화제에서 좀 특별한 기획이 있었는데 모든 작품에 신진 디자이너분들이 매칭되어서 포스터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는 바깥 외벽으로도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감독님들께서 이렇게 포스터 작업하실 때 어떤 에피소드나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해 주신 관객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번 대답을 들어볼까요? 자꾸 첫 순서를 맡게 되실 때 곰팡이 박한호 감독님부터 그럼 할까요? 끝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곰팡이는 이제 작품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되게 다양한 작품이라서 디자이너님께서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초안도 그려주셨는데, 일단 그려주신 초안 중에 이제 욕조 앞에서 이제 이른 배우자의 형상을 끌어안고 있는 제이가 이제 마치 뭔가 피에타 동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디벨롭을 해주셨고, 이제 어려웠던 점은 이제 그 디자이너님 스타일이 약간 보슬보슬한 텍스처로 지갑을 표현을 하시는 그런 디자이너님이신데, 사실 곰팡이는 되게 축축한 작품이잖아요. 아트웍에 제 작품에 쓰인 배경들도 되게 흘러내리는 그런 텍스처를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축축한데 포스터는 조금 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사막의 모래알처럼. 그래서 약간 컬러 배합으로 작품 아이덴티티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멋진 포스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도 고생해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도 디자인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막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뭐 많이 하면 짜증난다는 줄 알고 별말 안 하고 그냥 기침했습니다. 마음에 드신 거 맞죠? 네. 일단 먼저 디자이너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뭐 그렇게 재밌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중점적으로 했었던 게, 어쨌든 저희 영화가 이제 눈알이 다인 영화인데 눈알을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포스터에 그것도 숨겨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타협했던 거는 아마 이제 저희 포스터를 보시면 이제 배우님의 눈이 중점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디자이너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디자이너님께서 일단 소통을 좀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좀 디자이너님께서 중점을 잡아주신 게 저희 영화 결말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중점을 잡고서 포스터를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인물이 뭔가가 어떤 타인의 뭔가 목소리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맞추려고 그 포스터의 그 글자 디자인들을 다 하나하나 다르게 디자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천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리미 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윤다혜 배우님도 밖에 포스터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먼저 이제 다리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말 다리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1차원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딱 저희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딱 담았을 때 그 느낌이 딱 되게 따뜻하게 저는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포스터들은 모두 밖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 못 드린 질문들이 채팅방에 있어요. 이번에도 박하늘 감독님부터 역으로 한번 질문들 마지막으로 하나씩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곰팡이의 그 사운드 어떻게 작업하셨는지를 궁금해 해주셨거든요. 영화 속 사운드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일단 사운드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오래 해오신 사운드 스튜디오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일단 가장 인상적인 사운드가 들어간 장면은 아마 욕실에서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욕조 안에 들어갔을 때 들렸으면 하는 그 사운드가 뭔가 그 숲속에서 마녀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빙글빙글 돌 때 헉헉거리는 그런 오컬트적인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레퍼런스 사운드를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긴장감을 쌓아 올릴 때 들렸던 사운드도 약간 좀 신경을 건드릴 만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속에서 뭔가 툭툭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 사운드를 연출해서 그렇게 멋지게 멋지죠? 멋지게 사운드를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답하시면서 동의를 구하셨는데 다들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스쿼터 감독님께는 거울의 의미를 물어보신 관객분이 계세요. 양승동 배우님이 계속 커다란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작을 선보이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 몸의 위치가 이곳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 방식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영상을 찍는 거랑 거울로 내 몸을 가장 계속 확인하는 거의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계속 바라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계속 알아가고 재활 동작을 해나가고 그런 용도로서의 거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리미에서 어린이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 어린이 배우와 함께 촬영하면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쌓으셨는지 궁금해 주신 관객분도 계시거든요. 윤다혜 배우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촬영 현장이 굉장히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거는 아실 거예요. 대기하는 시간도 뭔가 이렇게 세팅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지루한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라던가 약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약간 좀 아쉽다. 좀 더 같이 놀아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기에 관해서는 또 결말 이후의 상황을 궁금해하셨어요. 민재가 내시경에서 본 것에 대해 끝까지 항고했을지 또 뒤로 같은 상황, 대리 시술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 다 생각하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감독님의 디렉션이 있었고요. 저도 생각했어요. 민재도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이뤄진다는 건 알지만 아직까지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게 나의 일은 아니지라고 막연히 생각했겠지만 자기도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회 초년생의 민재와 이제 아무리 더 이상 남의 탓을 하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난 나쁜 짓을 해버린 민재 전과 후는 다르겠다. 오히려 사회에 좀 더 맹하고 띠라고 핑계대던 민재였다면 나쁜 짓을 선택하고 나서는 그래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현실에 발을 디뎠다. 그러니까 단호한 척 나도 같이 후배가 들어오면 제 내시경 하래 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배우님 말씀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일단 결말 이후의 상황을 제가 상상했던 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후배 간호사가 와도 아마 이 사회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일 이제 자연스럽게 또 똑같이 묵인하고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연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좀 더 기획을 했던 게 조금 더 마지막 장면은 진짜로 무슨 로봇 마냥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배우님한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회에 묵인하고 지나가는 걸로 결말을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빈티지 러브에는 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감독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하루가 사랑받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우님은 하루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까지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캐릭터 해석을 또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사랑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일수록 딱 그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감독님 해석이랑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질문이 뭐였죠? 왜 연기를 하면서까지 그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해서까지 사랑받고 싶어 했을까? 있는 그대로의 그 하루 자신의 현재 모습이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막 엄청 막 샤랄라 꾸미는 법도 모르고 그 극중 하루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사랑받는 여자의 모습과 자기가 다르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혜연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나랑 똑같은데도 뭐가 다르지? 이 사람처럼 하면 사랑받을 수 있나? 해서 그렇게 더 바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질이 중요한 거죠. 감독님께는 이 전사에 관한 질문이 왔거든요. 하루가 연기했던 그 혜연과 남자친구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을지 비하인드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또 남자친구가 어떤 심정으로 하루를 붙잡았을지를 상상해 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고 세계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전사요? 남들처럼 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질문해주신 분한테 좋은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맞아. 저도 저 스스로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냥 그러게요. 남자 그 원호라는 그 남자가
혜연을 정말 많이 사랑을 했고, 근데 뭐 헤어지는 게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뭐 그냥 평범하게 헤어졌지만 그 남자 쪽에서는 아직도 그 전 애인을 못 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루처럼 자기가 못 잊은 그 애인을 봤을 때 뭔가 더 절박하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사귀었을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에 다시 내가 그 실수를 안 하고 너한테 더 잘해주면 우리의 사랑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떤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또 잡아서 이번에 내가 진짜 잘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어떤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루도 사랑에 서툴고 원호도 사랑에 서툴어서 서툰 사랑이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호와 혜연의 이별 사연은 관객분의 상상에 맡겨도 되는 걸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관객과의 대화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요. 오늘 참석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소감과 마지막 인사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영화관에서 틀게 되니 정말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지각해가지고 앞에서 첫 번째 영화가 뭐예요? 그랬는데 빈티지 러브라고 그래서 이러면서 들어가서 저희 것만 못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뭔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헉 이러면서 어떻게 오셨을까? 이러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홍대 이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인파를 헤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태프도 왔는데 스태프들한테 정말 고맙고 배우님한테 정말 고맙고, 그리고 이게 제가 시나리오를 1년 반 전에 이제 썼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크게 변하지도 않았는데 사회가 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사태다 보니까, 근데 전혀 그런 의도 없이 만들었었고요. 간호사분들 생각해서 만들었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여름은 진짜 너무 덥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다들 너무 힘든 계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선선해지는 가을밤에 이렇게 만나서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짧지 않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해서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한가위 추석 다가오는데 모두 연휴 잘 건강히 보내시고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웃음 지어주시면서 계속 호응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독립영화, 단편영화가 함축된 한 편의 시를 보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한 단편영화와 그분이 생각하는 단편영화가 정말 다르구나. 나는 내가 하는 업이지만서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이게 위대한 건데 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정말 열심히 내가 이 업을 더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결국에 이 작품이 이런 영화제에 초청이 된 것이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보러 와주신 분들께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화를 보면은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죽은 친구의 얼굴에 점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에서 쓴 시나리오인데 그 친구 장례식장에 갔을 때 뭐 요즘 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엄청 크게 이제 디지털 화면으로 그 친구 영정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그 점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던 거였는데 그때랑 비슷한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항상 영화를 만들 때 집에서 작은 모니터로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큰 모니터,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영화관에서 감상을 하게 되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안 들렸던 것들이 들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늘 또 하나의 생경한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고 또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또 다른 작품 쓸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영화를 작년에 찍었는데 2달 전에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활을 하면서 제가 재활하는 장면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활이라는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다른 작품들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들어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 게 힘들 텐데 저도 오래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잘 알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 앉아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작품이 이제 10개월 동안 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15분 가량의 런닝타임의 애니메이션을 10개월 만에 만드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됐던 이유가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한 애니메이터 분들이 많아요. 아마 한국 애니메이션은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되게 정직한 매체거든요. 들어가는 시간하고 들어가는 노력이 많아질수록 정말 더 좋아져요. 근데 그 시간하고 노력의 원천은 이제 관객분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시고 봐주신 그 관심이 아마 앞으로 더 멋지고 도전적이고 새롭고 굉장한 대단한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볼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밖이 많이 어두운데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